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이따간 화면이 조금 더 잘 보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장님 특명을 받고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시대에는 공존이라는 것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물론 뭐 그 이전에도 중요한 키워드였지만은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라 하는 것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답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존의 해법을 음악 예술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모이신 분들이 각자 영역에서 다 다른 어떤 전공으로 평생을 전문가로서 아마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공존의 해법은 뭔지 그것도 이 시간에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1년에 수십 회씩 공연을 하는데 한 번 공연할 때보다 이 강의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시다시피 무대에서 지금 현재도 연주를 하는 연주자의 입장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로써 전달하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인문학, 행복 인문학인데 콘서트라고 붙어 있어가지고 저는 좀 다행스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중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공존을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공존의 길은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나아져야 된다. 내 스스로가 상승해야 된다.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가장 높은 지점이라면 여러분들, 저도 포함해서 지금보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상승하는 것이 공존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키워드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뭐 이렇게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나중에 할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콘서트 홀, 다목적 홀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처음부터 너무 음악을 좀 깊이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아두면 좋을, 평소에는 잘 모르는 얘기, 그렇지만은 굉장히 유익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콘서트 홀, 다목적 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정확한 개념은 있진 않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저희들 음악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잘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산 시민 중에 절반 이상은 잘 모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콘서트 홀은 쉽게 얘기해서 연주를 위한 홀이죠. 근데 전용 홀입니다. 전용. 스포츠로 비유를 하면 쉽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사직 야구장 있죠. 사직 야구장은 야구 전용이죠. 그런데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제일 첫 경기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부산에서 했죠. 네, 부산 사직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네, 거기서 축구 했어요. 그런데 그 사직 운동장은 축구만 하는 곳입니까? 아니죠. 축구도 할 수 있지만은 육상도 하는 운동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그런 운동장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은 밑에 있는 다목적 홀. 그래서 멀티퍼포스, 그 목적이 여러 가지다. 혹은 멀티펑션, 기능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홀.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다릅니다. 전용 홀이냐, 다목적 홀이냐. 이 개념이 연주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다목적 홀을 그동안 다목적 홀이라고 하지만 약간 조금 그 부정적인 그 표현으로는 요즘 무목적 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목적이 없이 그냥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게 지어놨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콘서트 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콘서트 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좀 중간 형태가 있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슈박스 스타일. 슈박스는 구두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빈야드 스타일. 빈야드는 말 그대로 포도밭입니다. 포도밭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빈야드 스타일입니다. 생긴 모양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기능적인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슈박스 스타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빈 무직 페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곳입니다. 뒤에도 잘 보이십니까? 자,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매년 그 새해 첫날 그 전 세계적으로 송출되는 신년음악회, 그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죠.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올해도 했습니다. 네, 매년 신년 초에 전 세계에다가 신년음악회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음악인 왈츠하고 폴카를 중심으로 한 2시간 막 합니다. 그 공연을 하는 장소입니다. 빈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장님 저기 한번 구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게 그 앞에 말씀드린 슈박스 딱 그 모양이죠. 그 외에 뭐 옆에 이렇게 있는 밑에 있는 이건 객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황금홀이라는 곳인데요. 엄청나게 그 화려하게 지어져 있죠. 한 150년 전에 지어진 홀입니다. 옆에 이 사진은 접니다. 이 그 빈 무직 페라인 황금홀 골덴 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연주를 했습니다. 그 요 밑에 이 부분 이제 관객들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접니다. 이렇게 자랑스럽죠. 네. 네, 여기는 사실 이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곳인데 제가 다음 기회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 가운데 여기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이 구별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가운데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그죠? 파이프 오르간. 여기 보이죠?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빈야드 스타일입니다. 베를린 필하모니 홀, 이 빈야드 스타일을 얘기할 때는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홀입니다. 당연히 베를린에 있겠죠. 네.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외형이. 근데 이제 그 외형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에 이제 내부가 이제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이 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무대고 그다음에 삥 둘러서 이렇게 그 객석입니다. 객석이 무대를 중심으로 완전히 감싸고 있죠. 네. 근데 요런 객석의 이런 그 모습들이 마치
포도밭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빈야드 스타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어진 것은 1963년입니다. 준공. 착공은 1960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이 베르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있을 때, 이 카라얀이 제가 알기로는 1955년에 베르린 필의 상임 지휘자가 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뭐 한 35년 그 베르린 필의 그 절대적인 황제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2차 대전 때 본래 그 베르린 필하모니 홀이 있던 곳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완전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카라얀이 이 홀을 짓기 전까지는 그 베르린 안에 있는 여기저기 빌려서 이렇게 전용 홀이 없이 했죠. 그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용 홀을 지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카라얀이 결정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카라얀이 이 빈야드 스타일의 어떻게 보면 원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반대도 심하고, 왜냐하면 뭐든지 처음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이 이후로 1963년 이후로 전 세계 대부분의 콘서트 홀은 슈박스 스타일보다는 빈야드 스타일을 훨씬 더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야드 스타일의 효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본 조감도고요. 여기 또 제가 있네요. 와, 네. 이건 4년 전에 제가 여기 가서 베를린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아니고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자 붙은 오케스트라는 다 유명한 오케스트라입니다.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해서 독일에 가서 독일 사람의 자랑인 베토벤 교향곡 5번을 그때 연주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 있는 게 저거요. 이 연주 장면들이고,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좀 작지만은 이 무대를 중심으로 관객들이 삥 둘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그 홀은 대체적으로 이런 그 콘서트 홀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들이 다 저 뒷머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빈야드 스타일은 관객이 앞에도 있죠. 무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삥 둘러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관객과 눈이 계속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객을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적응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뭐 단원들 보면서 막 이러면서 지휘를 했을 건데, 관객이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눈 감고 뭐 좀 그렇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라얀이 절에서 나중에 눈을 감고 엄청 폼을 잡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뭐 앞을 못 보면은 굳이 그렇게 멋지게 제가 이게 좀 주워드릴까요? 네. 제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네. 그 앞면의 표정을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는데, 관객이 삥 둘러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관객이 이제 지휘자 앞에도 이렇게 있는 거죠. 빈야드 스타일의 아주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 다목적 홀입니다. 부산에 있는 부산문화회관, 여러분 다 가보셨죠, 그죠? 자, 부산문화회관의 모습인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정확하게 그 구별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부분 이제 객석이고 여기가 무대고, 근데 이게 다목적 홀은요, 뭐가 가장 특징적이냐면은 이 무대 뒤쪽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습니다, 뒤에. 네. 근데 아까 보신 앞에 그 슈박스 스타일이나 빈야드 스타일의 콘서트 홀은 무대 뒤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아까 빈야드 스타일은 무대 뒤에 뭐가 있었어요? 관객들이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무대 전환 이런 거 없습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다목적 홀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무대 뒤에 엄청난 백스테이지가 있다. 왜 있느냐? 자, 이 다목적 허리 부산문화회관에 어떤 그 장르의 공연들이 이루어지냐면 부산 시립예술단을 말씀드리면 딱 답이 나옵니다. 일단 부산 시립교향악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악관현악단이 있고 무용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합창단이 있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있고 연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오케스트라는 한번 무대를 만들고 나면은 연주 끝날 때까지 무대 변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무용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그런 연극도 그렇고요. 이런 장르는 무대 전환이 필요하죠. 그래서 백스테이지의 그 1막, 2막에 해당되는 무대가 준비가 돼가지고 회전 무대가 이렇게 빙 돌아서 그 막이 바뀔 때 커튼을 내리고 무대가 전환된다든지 이런 이제 변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목적 홀은 뒤에 백스테이지가 꼭 있다. 그게 큰 차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 홀과 콘서트 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게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콘서트 홀은 무대 전환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홀 자체가 음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축 음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목적 홀은 이 백스테이지를 이용하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제가 한 공연 장면인데요. 이 뒤에 여기가 이 부분이 음향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변입니다. 이걸 떼냈다가 붙였다. 물론 이제 자동으로 하지만은 그럼 이 음향판을 떼내고 나면은 뒤에 엄청난 공간이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건축 음향이 작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콘서트 특히 아쿠스틱이라면은 그 어떤 정기적인 증폭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아쿠스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관악기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거 다 아쿠스틱 악기라고 그러는데 아쿠스틱 악기를 연주하기에 엄청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은 음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좋은 음향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전문가들 얘기가 그러니까 박수를 딱 치면은 짝 하고 소리가 나서 한 2초 정도 전후에 잔향이 있는 것을 좋은 음향, 건축으로서는 좋은 음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다목적 홀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음향이 좋다 나쁘다, 음향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콘서트 홀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건축할 때 이 홀 자체가 음향이 좋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서울 한번 가보겠습니다. 콘서트 홀이고요. 서울 예술의 전당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여기가 무대죠. 스테이지입니다. 오케스트라 지금 자리들이 앉아 사람은 없지만은 그 뒤에 이렇게 보면은 요 객석이 있죠. 그래서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들이 삥 둘러 있는데 근데 약간 빈야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세미 빈야드 혹은 약간 방사형 그래서 빈야드와 슈박스의 중간 형태 정도 그걸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스테이지면은 객석이 이렇게 여기도 둘러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 예술의 전당은 가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스테이지가 가변 안 되죠. 그래서 뭐다? 콘서트 홀이다. 전용 홀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또 제가 있습니다. 네.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가 그 20여 년째 하고 있는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한 7년 전에 다 서울에 올라가서 이 신년 음악회를 한 장면입니다. 멋지죠? 그 다음 또 빈야드 스타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롯데 콘서트 홀입니다. 서울에 있고요. 롯데에서 지었습니다. 저기 그 롯데 그 어딥니까? 그 강남에 한 100여 층짜리 건물 혹시 아십니까?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빈야드 스타일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포도밭 같이 생겼죠, 그죠? 네. 자, 여기 가운데 이쪽이 스테이지고요. 이건 이제 반대쪽에서 본 겁니다. 이건 이쪽에서 봤으면은 완전히 반대쪽에서 본 거니까 여기 스테이지가 있고 요 뒤에 요 약간 은빛 나는 데 있죠. 이게 뭘까요?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드디어 파이프 오르간이 여기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보시면은 요 그 예술의 전당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디에다 지으려고 했냐면 설계는 여기에 넣으려고 처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술의 전당이 1988년에 준공을 하는데 88년 대략 역사적으로 떠올리시면 누가 대통령이었든지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준공하느라고 파이프 오르간을 심지를 못하고 빨리 준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어야지 했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이 파이프 오르간 작업을 하려면은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올 스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세울 예술의 전당은 그 반년이나 1년 스톱하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못 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그 롯데 콘서트홀에서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있는 콘서트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빈야드 그림을 하나 붙여봤는데 뭐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부산 얘기입니다. 네, 부산의 미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에는 콘서트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문화회관 있고 그다음에 또 금정에 가면 금정문화회관이 있고 을숙도 가면 을숙도 문화회관이 있고 마치 러시아 인형 같습니다. 똑같이 다목적 홀인데 크기만 달라요. 네, 러시아 인형 그 딱 열면은 안에 똑같은 거 나오죠. 또 딱 열면 똑같은 거 나오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홀들은 시민회관부터 콘서트홀은 아니고 전부 다 회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다목적 홀이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 외부 조감도고요. 설계면은 이렇게 그 빈야드 스타일로 생겼고 내부는 이렇습니다. 자, 빈야드 스타일 콘서트홀입니다. 이게 지난달 중순에 드디어 착공했습니다. 어디에 지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예, 옛날 하야리아 부대 시민공원이죠. 거기 부지 안에 지어집니다. 지금 드디어 착공을 했고 아마 한 3년 안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서울예술의 전당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예술의 전당이 88년에 준공했습니다. 1988년. 한 33년 됐습니다. 그죠? 근데 부산문화회관 아까 보셨죠? 부산문화회관이 언제 준공이 됐을 것 같아요? 똑같은 88년에 됐습니다. 같은 88년에 됐는데 서울은 그 앞에 세종문화회관이라는 부산에 있는 부산문화회관보다 훨씬 큰 다목적 홀이 이미 있습니다. 서울에도 시민회관이 있었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전소되고 나서 지은 게 세종문화회관이고 그 세종문화회관은 78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7, 8학번이기 때문에 거기서 세종문화회관 개관 기념음악회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서울은 예술의 전당을 지으면서 콘서트홀을 지은 거예요. 콘서트홀 시대를 부산보다 지금 몇 년 앞에 열었습니까? 벌써 33년이고 그죠? 우리 준공되면 또 한 3년 지나니까 36년 앞에 열은 거죠. 콘서트홀. 근데 부산 시민들은 콘서트홀과 다목적 홀을 경험을 안 하셨기 때문에 뭐 그게 없어서 불편하다 별로 그런 거 없으실 거예요. 근데 서울 시민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경험을 해봤는데.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콘서트홀 생기기 전에 모든 공연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니까 모든 서울의 시민들이 공연은 당연히 거기서 하면 다 표를 사죠. 근데 콘서트홀 이 예술의 전당이 생기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를린 필이라든지 해외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왔는데
대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틀 공연하는데 하루는 세종문화회관을 잡았고 다음 날은 예술의 전당을 잡았고 이틀 공연을 합니다. 그럼 어디 공연이 표가 더 빨리 팔리겠어요? 당연히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표는 금방 다 팔립니다. 근데 세종문화회관 표는 베를린 휠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베를린 휠은 보고 싶은데 가면은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래서 표값은 30만 원이고 40만 원이야. 아, 표값이 좀 아깝네.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표가 안 팔려, 잘 안 팔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 시민은 콘서트 홀과 저 다목적 홀을 이미 구별할 수 있는 체득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부산 시민은 지금까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부산 국제 아트센터를 짓지 않으면은 여전히 부산 문화회관의 공연을 뭐 만족스럽든지 불만스럽든지 간에 보시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눈에 안 보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서울예술의 전당이 둘 다 1988년에 준공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홀의 형태와 제도 때문에 부산문화회관은 여전히 시의 사업소이고 서울예술의 전당은 문체부라고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교육부 아니고 문체부의 직속 사단법인으로 출발을 합니다. 30여 년 전에. 그래서 3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서울예술의 전당은 공연의 수준도 올랐지만은 행정의 수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뽑혀가지고 30년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예술 행정의 전문가는 거의 대부분 서울예술의 전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한 200개 이상의 공연장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곳은 다 서울예술의 전당 출신의 행정가들이 CEO하고 있어요. 근데 부산은 부산문화회관이 한 4, 5년 전에 드디어 이제 재단 법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어요. 했더니 누가 뽑혔게요? 서울예술의 전당 출신이 뽑혔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산은 예술 행정에 이렇게 경험을 쌓은 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차이가 30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이제 벌어져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하니까 그렇겠구나 싶으실 건데 사실 저희들 그 현장에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매일 체감을 하고 있는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이것만 하다 시간 다 가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죠, 그죠? 네, 저도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죠. 자, 드디어 이제 부산에 오페라 하우스까지 생깁니다. 이제 오페라 하우스는 이 얘기하면은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못합니다. 지금 이게 1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조감도가 나온 게 13년 됐습니다, 벌써. 근데 지금 착공해서 지금 어디죠? 북항 자리 아시죠? 그 국제 배 여객 그 터미널 바로 보면서 바다 쪽으로 보면서 오른쪽 편에 지금 짓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부산도 앞으로 3, 4년 안에 전용홀 시대가 열린다. 드디어. 오래 걸렸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도 하고요. 그 다음 음악이란, 본격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콘서트홀 얘기 듣고 나니까 좀 속상하시죠, 그죠? 네,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여기가 고향이고 그런데 빨리 좀 좋은 환경으로 멋진 공연을 시민들께 들려드리면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정말 행복할 건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음악이란 음악 뭐 역사 얘기하고 이러면은요 조금 복잡해지니까 간단한 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하모니하고 심포니. 여러분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두 개가 궁금하시죠? 뭐 저게 무슨 차이지? 사실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그 태어난 배경이 좀 다른 것일 뿐입니다. 심포니는
말 그대로 교향곡. 그래서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는 규모의 오케스트라. 그러면은 아까 제 연주하는 그 부산문화회관 사진 기억나시죠? 엄청난 숫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는 한 100명 이상의 연주자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말러 교향곡 일본 연주할 때인데 100명 이상의 연주자가 필요할 때도 있고 교향곡은 보통 한 70명 정도 이상이 올라가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심포니 오케스트라 혹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고도 합니다. 필하모니는 필은 아시다시피 사랑이란 뜻이죠. 하모니를 사랑한다. 철학을 뭐라고 그럽니까? 필로소피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피아를 사랑한다. 그래서 철학이죠. 지혜를 사랑한다. 소피아가 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모니를 사랑한 것이 필하모니. 보통 이 필하모니의 역사는 민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다 발전돼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게 됐고 교향곡을 연주하는 수준까지 발전했고 그래서 필하모니는 대체적으로 민간 베이스로 발전했다 보시면 되고 심포니는 정부나 이런 데서 좀 제도권에서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그 전국에 있는 시립 예술단들이 시립교향악단들이 거의 다 필하모니라는 영어 네임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근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자, 클래식은 뭐 이거 가지고도 한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체적으로 베토벤, 모차르트 뭐 이런 사람들의 활동하던 시대가 고전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때를 클래식 시대라고 그렇게 음악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냥 서양 음악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클래식 그러면은 그 정도 하시고요. 마에스트로 제가 이제 마에스트로입니다. 근데 이 마에스트로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되게 좀 거북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태리어로서 그냥 선생님 혹은 지휘자 혹은 뭔가 좀 잘하는 사람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휘자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마에스트로라고 그러면은 거장 매우 대단한 사람 이런 의미가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한 10수년 전인가요? 그 베토벤 바이러스 드라마 기억나시죠? 거기 주인공이 강봉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인공 이름이 강씨입니다. 그래서 강마애라고 해서 매우 친해졌잖아요. 친숙해졌잖아요. 그 마애가 이 마에스트로 앞에 말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0여 년 전부터는 저희들 친구들끼리는 지휘하는 사람들끼리 제가 이제 오시니까 오마에 그 이시면 이마에 오마에 이마에 이러고 그래서 마에스트로라는 말이 굉장히 친숙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앙상블입니다. 자, 이 앙상블이 오늘 이제 그 얘기하려는 공존의 주제와 아주 이제 직결되어 있는 음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 어원은 이제 불어겠죠. 앙상블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이미 그 음악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가도 앙상블 이러면 다 압니다. 뜻은 아까 하모니, 필하모니 얘기했잖아요. 하모니가 그 화음, 뭐 화합 이런 뜻이라면은 앙상블은 마찬가지 화합 혹은 조화. 그래서 음악은 앙상블에서 시작해서 앙상블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앙상블입니다. 혼자 딱 할 수 있는 연주자는 주로 피아니스트 혼자 할 수 있죠, 그죠? 그 앙상블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바이올린이나 다른 악기도 혼자 하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은 두 사람 이상이면은 이 앙상블이 항상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앙상블 가지고 고민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몸속에는 앙상블이라는 DNA가 그냥 잔뜩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저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씩 해본 일들이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처음에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가지고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KBS 경악단이 만들어져서 거의 단원이 됐습니다. 그러고 또 부산에 또 고향에 부산시장 악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악장 올 때가 제가 만 25살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악장으로 왔습니다. 말은 됩니다, 참. 네. 제가 있으니까 지금 같았으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고. 근데 그러다가 뭐 한 30살에 또 고신대 교수가 또 돼서 이렇게 했는 사람인가.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연주자, 이제 피아노를 전공한 피아니스트가 되겠죠. 저는 바이올린 했으니까 바이올리니스트고 연주자로서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씩 한 10년 하면은 꽤 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막 연주자로서 몰두를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느덧 제가 음악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시향의 악장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하니까 당연히 음악가는 맞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좀 스톱돼 있다, 멈춰져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은 예술가이라는 거죠. 아티스트. 근데 제가 40대, 50대까지 스스로가 예술가라는 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봤을 때 전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뭔가 좀 주저하게 되는 거죠. 과연 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점일 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술가인지 음악가인지 아니면은 연주자 그러니까 테크니션인지. 근데 이제 이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나중에 말씀드릴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또 제 고민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하고 있는 예술, 음악이 이런 것이 과연 우리나라나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가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들한테 인류한테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이제 고민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기 국가는 법과 정치의 높이에서 시작을 한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나라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살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굉장히 상위 레벨에 올라와 있는데 중진국은 산업과 경제의 높이에서 작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진국은 어떤 높이에서 작동하느냐? 철학과 예술의 높이에서 작동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높은 거는 알겠는데 예술도 엄청 높은 거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나 자신은 그런 음악가인지 예술가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어떤 생각은 이제 끊임없이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6년 전에 정확하게 이제 6년 정도 됐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EBS 인문학 특강에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이 머리를 짧게 깎고 이렇게 좀 머리가 좀 하얀 분이 무슨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흥미가 있는데 그래서 저게 무슨 얘기인지 하고 열심히 좀 들어보니까 이 얘기가 노자에 관한 얘기였어요. 노자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을 우연히 TV에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최진석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노자 장자의 대가이신데 그래가지고 우연히 또 이분이 쓴 책 중에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책을 또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 서강대학교 철학과 사무실에 연락을 했더니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다가 드디어 이제 6년 전 1월 달입니다. 만나러 올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만나서 제일 처음에 물었던 얘기가, 6년 전이니까 제가 이제 50대 중반 정도겠죠, 나이가. 제일 처음에 물었던 얘기가, 최 교수님, 제가 왜 음악을 합니까? 뭐 그거였어요.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근데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단 1초도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얘기를 해준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얘기입니다. 흥어시, 그 시를 가지고 흥을 돋군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입어래, 예의를 가지고 반듯하게 세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성어악, 음악을 가지고 완성한다. 시를 가지고 흥을 돋군다는 것은 시적인 높이에서 흥을 돋군다는 그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높이가 낮지가 않고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를 가지고 그걸 흐트러지지 않게 반듯하게 세운 후에 완성은 음악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저는 만나서 첫 대화에서 이미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큰 해머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래서 바로 또 물었죠. 그러면은 왜 음악입니까? 왜 음악이냐고 물었더니 음악은 본질이 감동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감동이 있어야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이어지다가 저하고 처음 만나서 최진석 교수하고 두 가지 큰 약속을 하는 무모한 약속을 하고 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 교수님 그러지 말고 저하고 콘서트 합시다. 그건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만든 것이 노자와 베토벤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현재도 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금정문화회관에서 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는 전국 투어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제 제가 이걸 한 이유가 이 최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듯이 우리 단원들한테 들려주고 싶고 그리고 거기 음악을 보러 오신 관객들께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독특한 형태의 음악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과 함께 뭘 약속을 해버렸냐면은 최 교수님 언젠가부터 제가 아직 정년이 한 10년 남았는데 정년을 다 하면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빠른 시일 내에 교수를 관두자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려와서 바로 사표를 냈고요. 최 교수는 대학원에 박사, 석사 그 학생 제자가 있어서 1년 동안 그 마무리하고 다음 해 사표를 내서 지금 현재 최 교수하고 저하고는 대학을 이제 관두고 열심히 필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동지능, 결정지능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텔이라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자, 유동지능입니다. 유동지능은 뭐냐면은 타고난 지능입니다. 타고난 지능인데 대체적으로 뭐 연산이라든지 암기라든지 이런 것 쪽이고요. 음악에도 왜 음악적으로 타고난 천재들이 있습니다. 이 유동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거겠죠. 근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청소년기가 절정이고 그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된다? 조금씩 이렇게 going down, 쇠퇴합니다. 그것이 유동지능이라고 하고요. 플루이드 인텔리전스고요. 그 다음 결정지능은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인데 이것은 반대로 경험과 또 지식의 증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일생에 걸쳐 가지고 조금씩 상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굉장히 흥미롭게 자꾸 생각을 하냐면은 저희들 연주하는 사람들의 숙명이 딱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평생을 유동기능, 결정기능이 막 섞이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시겠지만은 제일 이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 유동기능과 결정기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 제가 볼 때는 스포츠하고 예술적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장님은 지금 연세 총장이 되신 나이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적기인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젊은 때보다는 결정 기능이 있으신 거고, 그죠? 근데 또 더 나이가 들어서 하면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스태미나나 이런 것이 좀 처질지도 모르고, 특히 지능은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초청한 거 보니까. 자, 근데 음악하는 오케스트라 안에 여러 가지 악기가 있어요. 저는 바이올린 전공이었는데 이 악기 안에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의 차이가 있는 걸 제가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케스트라의 정년을 다 60세로 통일을 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전공은 뭐 한 55세, 60세까지도 잘 견딜 수 있는데 특히 유동지능이 결정지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어떤 전공은 40세, 50세 되면은 도저히 버티기 힘든 그런 악기 전공이 있는 거예요. 특히 관악기. 관악기 중에 제일 빨리 퇴화하기 힘든 악기가 호른이라는 악기입니다. 그 달팽이처럼 생긴 악기인데 이 악기는요, 실수 안 하면 대성공이에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전공자한테는 젊었을 때 봉급을 많이 주고 대신에 수명이 짧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봉급을 많이 줘서 또 다른 이 분과 이렇게 교체를 하고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분은 또 그렇게 가고 이런 어떤 시스템의 변화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항상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직이나 개인에도 분명히 이런 고민은 항상 있으실 겁니다. 이 정도 하고요. 약간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총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래도 현역의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오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오케스트라의 그 악장님하고 또 부산시향의 수석 첼리스트하고 두 분을 좀 초청을 했고요. 일단 껐습니까? 자, 작곡자는 옆에는 핸델이고 오른쪽은 할보센인데 본래 핸델이 만든 곡을 할보센이라는 작곡자가 편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은 본래 하프시코드라는 것이 피아노의 전신입니다. 하프시코드를 위해서 핸델이 만든 곡인데 한 200살 젊으신 이 할보센이 바이올린과 비올라 혹은 오늘처럼 바이올린과 첼로 혹은 뭐 바이올린과 바이올린, 뭐 첼로, 뭐 비올라 요즘 여러 형태로 연주를 합니다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사칼리아라는 곡입니다. 파사칼리아인데 파사칼리아는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자, 김주영 우리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이시고 바이올린입니다. 그리고 이일세 선생님은 부산 시립교향악단의 첼로 수석이십니다. 이 모시기 힘든 두 분 모셨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럼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겠습니까?
퇴장한 연주자를 다시 이렇게 박수를 쳐서 불러내는 걸 이제 커튼 콜이라고 하죠. 네, 커튼 뒤로 가신 분을 콜 다시 불러낸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우리가 커튼 콜 마음 먹으면 한 1시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끊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튼 콜을 그동안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 한 기록이 있어요. 그 세상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가지고 있는 기록인데 1시간 몇 분 한 적이 있답니다. 실황에서. 네, 당연히 실황이 있죠. 커튼 콜.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신 것은 사실 그 곡 설명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 곡이 보셨겠지만은 엄청 어려운 곡입니다. 짧은 곡이지만은 기교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제가 보면서 이렇게 좀 느꼈는데 두 악기가 이렇게 좀 배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서로 질 수 없다 뭐 이런 그런 근데 이제 원래 파사칼리아는 그 원래 춤곡이지만은 기악의 이제 이름의 형태이기도 하고요. 기법이
변주곡의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주곡이란 바리에이션 이제 보통 뭐 클래식 그 서양 음악은 뭐 변주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를 고집스럽게 가지면서 변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걸 좀 연주가 끝났지만은 혹시 주제가 뭐 어떤 거죠? 한번 좀 들려주실래요? 주제. 네. 네, 여기까지가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계속 반복하는데 대신 변주를 하는 거죠. 바리에이션 해가지고. 이건 진짜 전혀 약속 안 돼 있는 건데, 제가 이 두 분을,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사실은 뭐, 아까 강의 설명 듣는 것도 좋은 그 시간이시겠지만은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는 일을 제가 한번 이제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변주잖아요, 변주. 근데 이걸 즉흥으로 변주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주제를 딴딴딴딴딴딴 딱 요거만 드릴게요. 일단 주제를 같이 한번 뭐든지 C 메이저, 도, 버 같이 일단 주제 거기까지만 일단 한번 해주세요. 주제 거기까지만 시작. 오케이, 네, 됐습니다. 이미 변주를 시작하셨네. 주제는 지금 바이올린 했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변주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즉흥적으로, 즉흥곡을 임프람추 뭐 그렇게 얘기하죠. 임프람추. 두 분은 배틀을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은 리듬만 가지고 변주. 먼저 바이올린 먼저, 그다음 첼로 이어서 리듬만 가지고 변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혼자, 따로따로. 네. 벌써 고급 스킬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첼로. 네. 저는 한 번만 더 할게요. 싱코페이션 한번 해볼까요? 네. 또 달라졌죠? 첼로 한 번 뭐, 질 수 없다. 화음 가지고. 그럼 화음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음까지 첼로가 뭐. 와. 그 우리 악장님 그 뭐 분산 화음 이런 걸로 한번 다가 뭐 이런 거 어떨까요? 네. 오, 예. 두 분이 같이 뭐 한번 해보실래요? 마지막으로. 예. 뭐든, 예, 뭐 이거 가지고. 예. 와. 진짜 났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건 이 사실 부경대학교 인문학 콘서트에 음악 전공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도 좀 드문 일이었을 거고, 또 이렇게 그 중간에 연주를 한 건 아마 처음이지 싶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처음 하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좀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안 해봤으니까 어떤 그 제도적인 그런 준비도 덜 돼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처음 하는 일을 자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평소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 귀한 시간에 모셨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더 색다른 경험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 부경대에서 힘든 중에 그 여건 중에서도 이렇게 모셔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여러분한테 조금 더 이렇게 보너스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장이십니다. 김주영 악장이시고요. 부산 심포니가 아닌 부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부산 시립교향악단입니다. 이 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이신 이일세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이런 즉흥 연주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연주자들은 거의 안 하는데요. 한 번씩 왜 영화 보면은 배트라는 그 영화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아노 놓고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그게 영화 제목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보면서 참 흥미롭다 싶었는데 지금 갑자기 하셔가지고 아마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핸델 할볼센 연주 마쳤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 그림은 제가 하는 오케스트라 이제 그 배치도인데 뭐 이건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일단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가운데 이제 지휘하는 사람, 저 같은 역할이겠죠. 그 네 사람을 지금 제가 좀 뽑아왔는데 이분들 지금 보시면은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주로 활동하던 시기가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클래식 그 음악을 가장 그 전성기 때 지휘하셨던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그 예프게니 무라빈스키는 러시아 분인데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고 옛날에는 레닌그라드라고 그랬죠. 레닌그라드 오케스트라에 오랫동안 상임지휘자 하신 분인데 이분 때문에 레닌그라드에는 아주 독특한 그 버릇이라고 그럴까요? 네, 전통이 생겼는데 이분이 워낙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지휘를 딱 하면은 이렇게 위에서 탁 내려치면 소리가 나겠죠, 그죠? 여러분 한 번만 제가 탁 내려치면 짠 하고 한번 박수 한 번만 쳐볼까요? 자, 준비하십니다. 위에서 내려치는 순간에 합니다. 잠시 준비. 시작. 오, 거의 대본 하시는데 짠 따다닥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자, 시작. 오, 예, 엄청난 앙상블 능력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이겠죠. 근데 이렇게 딴 하는데 처음에 우리 한 것처럼 약간 뭐 빨리 나오든지 약간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너무 싫어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좀 빨리 나오면은 바로 어디로 보냈어요? 시베리아로 보내버려요. 그냥 옛날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에 소비에트 그때 시절이니까 바로 시베리아로 보내.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겁이 나서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 치면 여기 소리 나야 되는데 여기 소리가 안 나고 이러면 여기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아니고 뻥, 뻥, 뻥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제가 2000년 초에 이 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지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얘기는 듣고 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문은 듣고 갔는데 실제 딱 지휘를 하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도 그냥 막 적고 있었죠.
줬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차이코프스키 서곡을 하는데 처음에 뻔뻔뻔뻔뻔 뭐 이런 장면인데 저는 이미 갔고 소리는 뒤에서 한 박자 이상 뒤에서 이제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전통. 근데 자기들끼리는 똑같이 해요. 기가 막히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흔들고 있었죠. 그랬더니 알아서 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이제 적응이 돼서 무사히 연주를 마치고 왔는데 철권 통치에 가까운 그런 지휘를 했던 분입니다. 그다음 옆에 오른쪽에 유진 올만디.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에 한 40몇 년 동안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필라델피아 사운드를 만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 시대는 오케스트라를 30년, 40년씩 한 사람이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시절에서 상당히 좀 민주적인 그런 그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단원들하고도 사이도 좋고 그러니까 40몇 년 하신 거죠. 그래서 거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필라델피아에 계셨는데 소위 필라델피아 사운드를 만든 분입니다. 저도 어디 오케스트라 한 40년 하라고 그러면 사운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카라얀입니다. 이분이 베를린 아까 이제 필하모니홀 말씀드릴 때 등장했었죠. 55년도에 베를린 필의 상임이 되셔가지고 세상 떠난 해가 89년인데 89년까지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35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때는 이분이 뭐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 전 세계적으로 도이치 그라마폰하고 같이 클래식 음반을 계속 그 음반을 만들고 판매가 돼서 이분이 만든 음반이 한 2억 장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쳐도 10,000원이면 2억이면 2조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근데 그 당시 그 LP 원판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도 2, 3만 원씩 하고 그랬으니까 그 이분이 이제 하고 세상을 떠나시자마자 바로 이어서 누가 됐냐면 바로 여기 이분입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란 이태리 출신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카라얀이 이제 타계를 하는 그 장면에 실제로 아바도는 뉴욕 필하고 계약서 도장 찍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거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만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제 카라얀이 세상을 떠나고 한 30 몇 년 만에 지휘자가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오케스트라가 새로운 지휘자를 한 세대가 건너서 맞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처음으로 단원들이 투표를 했대요. 했더니 그 물망에 올랐던 4사람 뭐 중에 이제 나눠져 가지고 한 2사람 정도 후보가 남았는데 단원들이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서로 미는 쪽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분위기까지 좀 험악해지고 이래서 결국 제3의 인물을 선택을 했는데 바로 이 아바도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바도 본인도 깜짝 놀라고 전 세계도 깜짝 놀라고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도가 그럼 나는 한번 잠시 시간을 달라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역시 뭐 답은 그 베를린 필에서 지휘자로 와달라는데 거절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갔습니다. 근데 베를린 필은 계약 기간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있는데 지휘자가 근데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막 거의 정년이 아니고 종신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바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굉장히 이 위에 유진 올만디보다도 더 민주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연주 속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봐가지고 단원들한테 어느 게 좋은가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추구했던 그 방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나름 그 이유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쪽으로 건너가던 시절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베를린 필은
35년 동안 카라얀에 익숙되어 있는 단원들이 그 새로운 민주적인 방법이 뭐가 이렇게 적응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딱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은 너무 잘하는 단원들인데 오히려 단원들한테 의견을 묻고 이러다 보니까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돼서 연습 도중에 그 단원들이 잡담도 하기 시작하고 카라얀 시대는 꿈도 못 꾸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바도의 불행은 바로 카라얀 직후라는 거죠.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카라얀이 2억 장 정도 이상의 CD를 만들어서 판매를 이뤄냈어요. 그럼 그 수입이 어디 가겠습니까? 뭐 회사도 CD 만든 도이치 그라마폰이 제일 많이 가져갔겠지만은 지휘자도 많이 가져갔겠지만은 단원들한테도 다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단원들이 그 당시에 본봉보다 이런 녹음이나 어떤 그 축제에 연주하는 수입이 5배였답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 연봉이 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그거는 당연히 들어오고 5천만 원이 따로 보너스로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카라얀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CD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아바도하고 같이 녹음을 해서 만들었는데 잘 안 팔려요. 카라얀만큼 안 팔리는 거죠. 그 단원들이 이제 인컴도 줄어들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어떤 민주적인 통제가 이제 실패하는 국면으로 서서히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몇 년 후에 그 연습 도중에 단원들의 그 약간 그 혼란스러운 장면이 독일 그 신문에 기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바도가 너무 이제 상심을 해가지고 뭐 종신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약 기간이 3년 후인가 뭐 4년 후에 끝나면은 나는 베를린 피를 그만두겠다 하고 이제 결국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휘자로서 그 철권의 어떤 힘, 뭐 막강한 카리스마, 막강한 리더십의 세대는 카라얀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면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이제 또 경험을 또 합니다. 오자와 세이지입니다. 일본 지휘자인데요. 오자와 세이지는 30대 후반, 뭐 38살 정도에 보스턴 심포니가 미국에서 뭐 5대 메이저 오케스트라 들어가는데 그 나이에 상임 지휘자가 돼가지고 한 30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그때 있을 때 제가 지휘 공부를 하는데 지도했던 분이 이 보스턴 심포니의 첼로 전공자이면서 지휘자였는데 이분이 19살에 단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50 조금 넘었으니까 한 30몇 년 보스턴 심포니 단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던 도중에 당신이 겪은 지휘자가 뭐 전 세계 좋은 지휘자는 다 겪었겠네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최고였습니까? 그동안 겪은 중에. 그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1초도 생각 안 하고 오자와 세이지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또 이분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거 다 영어로 했습니다. 저하고. 네.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근데 지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 맞는데 단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바로 Let me explain. 내가 그러면 설명을 해볼게. 이러면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보스턴 심포니이지만은 미국 5대 그 메이저 오케스트라이지만은 오자와 세이지가 거의 대부분 연주를 하지만은 아주 가끔 개원 지휘자가 오는데 그 중에 정치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 가지고 엉터리 개원 지휘자가 아주 가끔 온답니다. 그러면 엉터리 지휘자가 딱 와서 연습을 시작하면은 단원들은요, 적어도 5분, 빠르면 한 2, 3분 안에 압니다. 저 사람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바로 압니다. 그래서 오자와 세이지하고 연주를 할 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단원들이 100% 오자와 세이지한테 의존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 정말 좋은 장면 아니냐. 지휘자가 하자는 대로 단원들이 100% 하면은
퍼펙트한 거 아니 베스트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런데 맞긴 맞는데 엉터리주의자가 왔는데 저 사람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으니까 갑자기 악장이 약간 느슨하게 앉아있던 악장이 바로 그냥 의자를 딱 당겨가지고 허리를 딱 세우고 딱 이렇게 몸을 추스리면은 단원들이 이미 아는 거죠. 그때부터는 지휘자를 안 보고 바로 앞에 있는 악장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연습도 그렇고 연주도 그렇고. 거기는 연습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객원지휘자 오면은 리허설 한 번 정도, 많아야 2번. 그러고 이제 연주를 했는데 연주가 오자와 세이지하고 했던 연주보다 더 좋은 거예요. 결과가. 희한하죠. 엉터리주의자가 왔는데 당연히 나빠야 되는데 연주 결과는 엉터리 객원주의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엉터리 객원주의자는 입이 이만큼 걸려가지고 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냥 막 너무 신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속으로는 내가 오자와 세이지보다 낫다 이러고 갔겠죠. 그런데 사실은 단원들이 한 거죠. 뭘 했냐면은 오자와 세이지하고 연주할 때는 작동이 안 됐던 숨어있는 포텐셜이 엉터리주의자한테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현상이지만은 이게 참 묘한 거죠. 세상사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스포츠나 뭐 이런 예술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눈 게 지금부터 한 23년 전이거든요. 그날 이후에 저한테는 엄청난 이제 이 숙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능한 지휘자의 길인가?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최 교수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결국은 준거의 문제구나. 준거. 준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물이나 정도에 따라서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뭐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표현하는 것은 기준은 기준인데 아주 단단한 기준. 그래서 쉽게 변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그 사람마다 있고 조직마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는 살다 보니까 준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준거로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음악에서의 준거는 무엇일까? 음악에서 준거는요, 오로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음악을 잘 하는 거죠. 연주 무대에서 연주를 잘 하는 것이 준거죠. 그 이상 뭐 다른 준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드디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와서 우리가 공존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시간 꽤 됐네요. 제가 처음에 신바람을 내는 바람에 좀 길어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존을 하려면은 공감을 해야 되겠다. 공감은 서로 이렇게 뜻이 통하는 것도 있지만은 서로 감동하는 거죠. 근데 그 공감을 하려면은 그 다음에 이게 공청을 해야 돼. 이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이게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서로 들어야 되겠다. 아까 앙상블 제가 얘기했죠, 그죠? 음악은 앙상블 서로 듣지 않으면 필패입니다. 근데 모든 조직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공감, 공청을 해야지 공존의 길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예술과 예능이란 얘기를 저는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술적인 높이에서 살기를 원하는 입장이지만은 어떤 분이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로 예능은 생각을 자꾸 많이 하게 하면 실패한 거고 예술은 생각 없게 만들면 실패한 것이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저는 예술과 예능 모두 다 결국은 목표하는 지향점은 같다. 그 목표는 감동이다. 하는 거죠. 요즘 트로트가 대열풍이지 않습니까?
트로트는 3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감동을 주는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술은 1시간짜리 교향곡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지 감동이 오는 스타일이고,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감동이라는 것은 예술이나 예능이나 다 추구하는 목표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 초에 그 신문에 이어령 그 선생님, 이 어떤 분하고 이렇게 그 인터뷰한 그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쳐보십시오. 결국은 이제 이분이 지금 거의 90세가 다 돼가시고, 이제 또 그 뭡니까, 그 투병도 하고 계시고 이런데, 그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사람의 눈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성의 눈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리 감동이 있더라도 그 감동이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한 감동이면은 완성이 아니고, 그 감동이 남을 위한 감동이고, 그래야지 완성을 할 수 있는데, 이 인성의 눈물이라는 것이 남을 위한 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용하고 관용하는 그런 눈물이어야 된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큰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대담하신 분이 바로 김병종 화가입니다. 이분이 1985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바보 예수라는 그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눈물 한 방울, 그것도 피눈물 딱 한 방울 흘리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 방울의 눈물이 지금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음악을 하나 좀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이 베토벤의 탄생 25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연주 못했고, 올해 이제 251주년 되겠죠.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작곡을 한 곡이 9번 합창교향곡인데, 합창교향곡은 특이하게도 합창이 들어가면서, 교향곡에 합창이 들어가면서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중요한데요.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 Freunde, nicht diese Töne. 번역하면 오 버시여, 이런 음악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기쁨에 찬 노래를 부릅시다. 좀 더 환희에 찬 노래를. 이 부분은요, 베토벤이 직접 만든 가사입니다. 요것도 세 줄만. 그 밑에는 프리드리히 실러가 쓴 시고요. 그래서 이 그 합창교향곡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250년 전에 베토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래의 인류들한테 우리 다 같이 함께 잘 살자. 혼자 잘 살지 말고 다 같이 함께 잘 살자. 그리고 합창교향곡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합창교향곡을 들으면은 공감하는, 공존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으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교향곡 중에서 앞에 1, 2, 3악장은 오케스트라만 하고요. 마지막 4악장에 합창하고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다 들으면 좀 기니까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 프로인데, 나의 벗이여, 이런 음악이 아닙니다. 좀 더 환희에 찬 노래를 합시다.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4악장 중에 후반부 노래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Oh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다 마쳤습니다.